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참 초라하게도 살아왔습니다. 언제나 주눅이 들어있는 상태로 꼬질꼬질한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왔죠. 마치 어려서부터 제가 살았던 햇빛이 들지 않은 반지하 단칸방 같은 삶을요. 가난이란 거 참 무서워요. 가난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거든요. 습한 집에서 잘 마르지 않아 냄새나는 옷을 입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옷을 입고 남들 앞에서 어떻게 당당히 있을 수 있겠어요. 참 지겨웠습니다. 그런 냄새나는 옷도 사람과 사는 건지 벌레랑 사는 건지 모르겠는 곰팡이 냄새나는 집도 허리디스크로 옴짝달싹 못하는 아버지도 라면도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끔찍하고 싫었죠. 탈출하고 싶다, 탈출하고 싶다. 그 생각을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하고 살았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당연하게도 대학은 꿈도 꾸지 못했어요. 아니, 가고 싶다는 생각조차 못했죠. 그런 걸 꿈꿔볼 마음의 여유조차 없었으니까요. 전 중학교 때부터 어디라도 나가 일을 하고 싶었어요. 라면을 먹는 것조차 저로선 쉬운 일이 아니었고, 물배나 겨우 채우면 다행이었으니 그 배고픔부터 해결하는 게 저로선 최우선의 목표였거든요. 하필 그런 집안의 맞이인 덕분에 4명이나 되는 동생들의 칭얼거림을 받아주는 역할 또한 지겨웠습니다. 차라리 제가 동생이었다면 저도 누군가에게 칭얼거릴 수 있었을 텐데 저는 누군가에게 하소연도 투정도 부릴 수 없었어요. 아파서 누워 계시는 아버지, 공장에서 12시간씩 일하는 어머니, 누구에게 투정을 제가 부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전 속에 쌓인 불만도 터트리지 못하고 굉장히 날카롭고 삐뚤어져 있는 상태였어요. 한 번은 무료급식소 같은 곳에서 밥을 먹은 적이 있는데 그 행사를 주최해 주신 분이 저에게 다가와서 이런 소리를 하시더군요. 많이 먹고 공부 열심히 해서 큰 사람 되어야 한다. 그 소리를 듣는데 화가 났습니다. 그 사람한테 소리치고 싶었어요. 당신이 뭘 아냐고. 공부를 해서 큰 사람 되기 전에 굶어 죽게 생겼는데 공부가 눈에 들어오겠냐고 말이에요. 전 지금 당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벅찬데 그런 소리를 어떻게 할 수 있냐고 하고 싶었어요. 그 정도로 전 삐뚤어져 있었죠. 웃긴 건 그 정도로 가난하면 삐뚤어져도 탈선은 못해요. 탈선도 돈이 있어야 하는 거죠. 세상에 대한 불만은 쌓여가는데 어디다 풀 곳도 풀 수 있는 방법도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웃긴데 전 그렇게 속에 불만은 가득하면서도 일은 열심히 했어요. 가족이라는 게 뭔지, 동생들은 굶기지 말고 고등학교까지 졸업시키고는 싶더군요. 아니, 정확히는 그러고 싶다기보다는 그래야 한다는 의무감, 책임감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전 나이를 빨리 먹고 싶었어요. 학생 때는 일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한정적이었으니까요. 애초에 일할 수 있는 시간대도 적은데 일할 수 있는 곳도 적으니 돈을 많이 벌 수가 없더라고요. 조금이라도 더 많이 벌어야 애들 밥 한 공기씩은 먹일 텐데, 혹은 우리 엄마 몸이라도 조금 덜 상할 텐데 라는 생각으로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죠. 하루하루가 시간이 참 안 갔었는데 신기하게도 몇 년이란 시간은 생각보다 금방이더군요. 전 그렇게 원하던 어른이 되었고 공장을 다니거나 아르바이트 몇 항을 뛰거나 하면서 드디어 돈다운 돈을 벌 수 있었어요. 물론 그래봐야 학력도 능력도 없는 저였기에 버는 돈이 뻔하긴 했으나 적어도 동생들 배는 고프지 않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러던 중 전 주제도 모르고 연애를 시작하게 됩니다. 같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오빠와 만남을 시작하게 됐어요. 처음엔 제가 연애 같은 거 할 여유가 없다고 거절했었는데 그 오빠가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아니라면 한번 만나보자고 해서 결국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사랑을 할 수 있었죠. 남자친구는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아르바이트 하는 가게에서는 성실해서 사장님께 예쁨 받았고 손님들한테는 항상 친절한 미소로 응대해서 인기가 많았었죠.
그런 사람이 왜 꼬질꼬질한 저를 마음에 들어 했는지는 참 의문이긴 합니다. 연애 기간은 참 행복했어요. 비록 돈도 없는 저였기에 비싼 선물 하나 해주지도 못했지만 열심히 뜨개질해서 목도리 하나 선물해주면 그걸로도 크게 만족해주는 사람이었죠. 그 목도리를 겨울 내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두르고 다녔을 정도로요. 반면에 남자친구는 저에게 비싼 선물을 해주려고 애를 썼어요. 어느 날엔 20만 원짜리 가방을 하나 선물해주는데 참 그걸 못 받겠더라고요. 20만 원짜리 가방 하나, 그거 하나면 라면이 몇 박스일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제가 감히 그걸 들고 다닐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결국 가방은 환불을 받게 했고 그 후로는 선물보단 편지를 주는 날들이 많아졌는데 그게 참 좋았네요. 저에게 무슨 할 말이 그리도 많은 건지 몇 장씩 되는 편지를 저에게 자주 써주는데 남자친구의 진심이 느껴져서 좋았어요. 거기다 닭살 돋는 말들은 글로 보면 느낌이 다르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행복한 연애를 하던 중 남자친구는 연애를 시작한 지 3년 만에 저에게 갑작스러운 청혼을 하더군요. 남자친구가 저희 집안 사정을 잘 알고 있었는데 자기도 그 고통을 함께 나누고 싶다고요. 그리고 워낙 집안 사정 때문에 제가 바쁘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더 함께 하려면 결혼만이 해답이라고요. 솔직히 처음에 그 말을 들었을 때 많이 혹했어요. 저도 그 작디 작은 집에서 동생들의 투정을 받아주면서 힘들게 사는 거 많이 지쳤었거든요. 하지만 그 고통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누어 줘야 한다고 생각하니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마음을 독하게 먹고 거절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처음 연애를 시작했을 때처럼 이번에도 끈질기게 결혼을 하자고 조르더군요. 고통은 혼자 하면 고통일 뿐이지만 나누면 오히려 행복일 수 있다고. 결국 전 그 말에 넘어가서 결혼을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막상 하기 위해 준비를 하다 보니 그제야 제가 얼마나 초라한 사람이었는지 깨닫게 되더군요. 전 친구도 없었고 결혼에 대한 생각도 해본 적 없었기에 결혼식 비용도 몰랐었는데 아이 무슨 결혼식 올리는데 몇 천만 원이 들어가는 건가요? 거기다가 결혼 이야기가 나온 이후로는 남자친구의 친구 모임에도 같이 나가게 됐는데 거기에 나온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저처럼 따라 나온 애인들까지 하나같이 출신 학교며 직장이며 집안 모두 저와는 비교도 되지 않았어요. 특히 집안이 다들 부자더라고요. 집이 10억, 20억은 기본으로 넘어간다고 했었으니까요. 거기 모임에서 유럽 여행 다녀온 얘기들을 하는데 전 정말 창피해 죽는 줄 알았어요. 전 해외는커녕 제주도며 부산 같은 우리나라 관광지조차 한 번도 간 적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어디 가봤냐고 묻는 그 사람들의 말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남자친구가 대신 어디 돌아다니는 거 안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말해주긴 했지만 그 사람들도 아마 제가 가난한 걸 눈치챘었겠죠. 그 사람들이 학교를 얘기할 때에도 전 고개를 푹 숙인 채 그 자리가 빨리 끝나기만을 기도해야 했어요. 끼리끼리라고 알고 보니 제 남자친구 역시 좋은 집안이더군요. 전 그때까지 남자친구의 집안은 그냥 적당히 잘 사는 평범한 집안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도 그때 알았어요. 제가 워낙 없이 살았다 보니 남자친구가 무슨 브랜드를 입고 다니는 건지도 몰랐었는데 알고 보니 그게 다 명품이었더라고요. 그 자리가 끝나고 그런 사람이 왜 아르바이트를 했었는지 물어보니 아버지의 교육 방침 때문에 그런 거라고 답하는데 참 저와는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누구는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고 누구는 교육의 일환으로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게 참 서글프더군요. 전 그날 이후 남자친구에게 결혼은 다시 생각해 보자고 했어요. 오빠, 이건 아닌 것 같아. 오빠가 나 같은 애랑 결혼을 왜 해? 그 모임에 나온 사람들 다 봤잖아.
다들 자기 수준에 맞는 사람 만나고 있는 거, 난 아니야.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난 그 수준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 그만하자. 그런데 남자친구는 이미 자기 집에 결혼을 하겠다고 말해놨고 저의 상황들까지도 다 말한 뒤 부모님과 싸워가며 허락도 맡은 상태래요. 그런데 이제 와서 결혼을 하지 않으면 자기만 실없는 사람이 돼버릴 텐데 그럼 적어도 자기 부모님은 한번 만나달라고 하더군요. 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지만 마지막 부탁을 들어주는 셈치고 알겠다고 했어요. 어차피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실 테고 당연히 결혼은 자연스럽게 없는 얘기가 되어버릴 거라는 생각으로요. 그렇게 날짜를 잡고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처음 만난 날 어차피 다신 안 볼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지만 저도 모르게 의기소침해지는 건 어쩔 수 없더군요. 남자친구의 부모님 앞에서 전 말소리도 크게 내지 못했어요. 네가 그 애니? 아이고, 옷도 보니까 참 꼬질꼬질한 것만 입고 있구나. 이런 자리에 올 거면 좀 차려입고 왔어야지. 어떻게 된 애가 그런 예의도 모를까? 엄마, 뭐, 내가 틀린 말 했니?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좀 더 신경을 썼었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어머님? 얘 좀 봐. 지금 누구더러 어머님이래. 얘, 난 아직 결혼 허락 안 했거든?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건 도대체 어떤 애가 우리 귀한 아들 꼬셔서 취집하려고 하는 건지 보려고 나온 거야? 듣자 하니 집안도 안 좋아, 학력도 없어. 제대로 된 직장도 없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결혼할 생각을 했니? 어허, 여보. 왜요? 내가 틀린 말 했냐고요? 내가 이미 허락했잖아요. 그만하세요. 아니, 당신만 허락하면 다예요. 우리 허락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아들 생각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미안해요. 이 사람이 아들을 워낙 귀하게 여기다 보니까 내가 대신 사과할게요. 아니에요, 아버님. 어머님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 같아도 절대 허락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건 결혼을 허락받고자 나온 게 아니라 거절당하기 위해 나온 겁니다. 그리고 말씀 편하게 해주세요. 그게 제가 더 편할 것 같아요. 허허, 이거 참. 그래. 내가 나이가 많으니 일단 말은 편하게 하도록 하겠네. 그런데 거절을 당하기 위해서라니? 어째서? 저도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 잘 알고 있어요. 오빠의 배우자로는 제가 너무나 모자라죠. 아니, 오빠의 배우자뿐만이 아니라 전 그 누구에게도 모자란 사람일 거예요. 오빠가 결혼을 하자고 한 이후로 그 사실을 전 뼈저리게 깨달았고 결혼을 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빠가 이미 부모님께 말씀드렸다고 하여 이 자리에 한 번만 나오기로 한 거고요. 소연아. 오빠, 고집 그만 부리자. 어머님도 이렇게 반대하시잖아. 어머님이 괜히 저러시는 게 아니야. 다 생각이 있으셔서 그러시는 거니까 어머님 말씀 들어. 어머, 그래도 개념은 있네. 엄마. 그만하라니까요. 그래. 자네 생각은 잘 알겠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지. 하지만 말이야. 본인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면 자네 부모님이 얼마나 슬퍼할지도 생각을 해봐야 해. 지금은 그 말을 자네 부모님이 들으셨다면 아마 가슴에 대못이 박히셨을 테니까. 네. 어쨌거나 우린 같은 사람이네. 돈이 많고 적고 교육을 많이 받았고 못 받았고가 뭐가 중요한가. 난 운이 좋아서 돈을 많이 벌 기회가 있었던 것뿐이고 자네는 처음부터 그 기회가 없었던 것뿐이지. 하지만 나도 중학교 겨우 나온 사람이네. 물론 우리 시대에는 그게 더 흔하기도 했지만 어쨌거나 운이 좋았던 것뿐이야.
자네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네. 누군가가 자네에게 기회만 준다면.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우리 회사에서 일해보는 게 어떻겠나? 네? 뭐 좋은 자리를 준다는 게 아니라 그저 기회를 주고 싶어서 그런 거야. 아, 괜찮습니다. 동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거참 동정 아니야. 내가 자네가 마음에 들어서 그래. 듣자하니 어려서부터 동생들을 보살피며 자랐더만 어린 나이에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 그런 사람은 뭘 시켜도 잘해. 그저 머리에 셈만 할 줄 아는 사람들보다 실제로 그런 어려움을 겪고 극복하는 사람이 일을 더 잘한단 말이야. 하지만요. 괜찮네. 스스로 우리 아들과 동등한 관계가 아니라고 슬퍼하지 말고 동등한 관계가 되기 위해 능력을 키우도록 해. 요즘 트렌드도 그렇잖아. 남녀 간에 상하도 없고 구분도 없는 거. 어차피 처음엔 다 몰라. 하면서 배우면 되는 거지. 아니 여보, 무슨 이런 애한테 일자리를 주고 그래요? 괜히 회사 끝만 떨어져요? 어허,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 느껴서 그런 거니까 아무 말 말아요. 결국 잘 해내고 아니고는 앞으로 이 사람이 하기에 달린 거니까. 아휴, 참 쓸데없이 사람만 좋아가지고는. 그렇게 저는 뭐라 말할 틈도 없이 이미 저는 아버님의 회사에 입사가 결정되었어요. 아버님이 입사 시험 보고 들어오는 정규직 자리를 주는 건 아니니까 부담도 갖지 말고 걱정도 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하셔서 거기서는 더 거절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남자친구의 아버님이 주신 기회 덕분에 여러 부서를 다니면서 경험을 쌓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2년 후 저는 그 회사에 정식으로 입사 시험을 본 뒤 정규직으로 취직할 수 있었죠. 더불어 그 2년 사이에 남자친구의 아버님은 저의 시아버지가 되었어요. 저는 그 직장에 정말 열심히 다녔어요. 예전처럼 돈에 쫓겨 살거나 시아버지의 눈치를 봐서 그런 건 아니었어요. 시아버지가 운영하는 사업장이다 보니 저를 믿어주고 배려해주시는 시아버지께 보은한다는 마음, 그거 하나로 정말 어느 때보다 열심히 일했죠. 그래서 결국엔 시아버지를 포함 다른 직원들에게도 인정받는 직원이 될 수 있었어요. 저의 인생은 그렇게 한순간에 달라지고 모든 것은 순탄하게 흘러갈 것만 같았지만 단 한 가지, 제가 계속 안고 가야 할 문제는 여전히 있더군요. 그건 가난했던 저희 친가 식구들의 문제도 아니고 아이의 문제도 아니고 바로 시어머니와의 관계 문제였어요. 시어머니는 첫 만남에서부터 이때까지도 여전히 변함없이 저를 미워하셨어요. 제가 그 집안에 들어온 것부터 마음에 안 드셨으니 당연하게도 아버님 회사에 가서 일하고 있는 것 역시 탐탁지 않아 하셨어요. 네 시아버지가 정이 많아서 문제다, 문제. 무식한 건 그냥 부엌대기로 살게 해야지. 꼴에 명함 하나 생겼다고 아주 어지간히 유세 부리고 다니겠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회사는 그만두고 집안일이나 집중해서 하라고 눈치를 주셨죠. 시어머니는 눈치만 주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저를 괴롭히셨어요. 일반적으로 미운 며느리에게 하는 시어머니가 하는 행동들 아마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하신 것 같네요. 거기다 저희 집안 얘기까지 하면서 상처를 주시는 건 덤이었고요. 남편은 사실 많은 힘이 되어주진 못했습니다. 물론 남편이 위로해주기도 하고 어머님께 그런 말씀 말라고 잘 말해주기는 했죠. 하지만 중요한 건 공감이잖아요. 남편은 저와 같은 상황을 겪지 못하다 보니 저에게 공감을 해주지 못했거든요. 그러다가 남편의 동생, 즉 도련님이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때부터 저의 서러움은 조금씩 덜어지기 시작했어요. 저에게 동서가 되는 사람이 정말 저랑 닮았거든요. 이 집안 남자들의 취향이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동서의 삶은 제 인생을 그대로 복사해 놓은 것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서로 지나온 인생과 속 얘기도 감출 것 없이 다 나눌 수 있었고
시어머니의 괴롭힘도 함께 받고 나누며 우리 사이는 굉장히 돈독했었죠. 공감도 공감인데 뭐랄까? 동지의식, 전우애? 그런 느낌이 강했어요. 다만 한 가지 다른 점은 동서는 아이의 교육에 대한 열망이 강했단 점이에요. 저 역시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고 대학도 가지 못했지만 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님 덕분에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어서인지 그런 생각은 안 했거든요. 하지만 동서는 대학 콤플렉스 때문인지 아이만큼은 잘 가르치고 싶어 하더군요. 동서는 좋은 집으로 이사 가는 걸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아이 교육비에는 돈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쪽 방면으로는 매일같이 알아보고 다녀서 오히려 제가 동서에게 아이 교육에 대해 배워야 할 수준이었죠. 물론 전 그 정도의 열망은 없어서 동서가 하라는 대로 아이에게 다 시킬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동서가 하는 말은 무조건 맞다고 생각할 만큼 의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동서가 절 점차 피하기 시작한 게 느껴졌어요. 교육, 반찬, 친정부터 해서 시어머님 이야기까지 적어도 이틀에 한 번씩은 전화를 하곤 했었는데 어느 날부턴가는 바쁘고 정신없다는 핑계로 10초도 안 가 전화를 끊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바빠서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그게 계속되다 보니 아무래도 동서가 저한테 뭔가 서운한 게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명절에 들어온 선물 세트를 나눠주기 위해 선물 세트를 들고 동서네로 향했어요. 무슨 오해가 있는 거라면 얼굴을 보고 풀기 위해서요. 전 일부러 동서네 집 앞에서 전화를 했어요. 혹시나 또 바쁘니까 오지 말라고 할까 봐 아예 그러지도 못하게끔 먼저 간 뒤에 전화를 한 거죠. 동서, 혹시 바빠? 네? 네, 형님. 저 지금 조금 바쁘네요. 다음에, 동서 잠깐만. 내가 지금 동선에 다 왔거든. 동선의 집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왔는데 온 김에 뭐 좀 주고 가려고. 잠깐이면 되는데 혹시 얼굴 좀 볼 수 있을까? 네? 아, 저희 집에 쪽에 와 계시다고요? 오래 있을 건 아니고 잠깐 뭐 전해주고 오랜만에 얘기나 조금 하고 가게. 우리 얼굴 안 본 지도 좀 됐잖아. 아, 형님, 근데 어쩌죠? 제가 지금 집이 아니라서. 어? 아, 그래. 동서가 많이 바쁘긴 하구나. 혹시 그럼 언제쯤 오는 거야? 아, 아우, 저 형님, 오늘은 좀 힘들어요. 제가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끊을게요. 동서는 다급히 뚝 하고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집 안에서 시어머니의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문 밖까지 들려왔습니다. 걔가 두 얼굴이라니까. 시아버지 꼬드겨서 회사 못 들어가게 막은 거야. 아, 너나 걔나 사정 똑같은데. 시아버지가 왜 너한테는 회사에서 일하라고 안 했겠니? 지도 아는 거지. 네가 회사 들어가서 자기보다 잘 나가면 자기 위치가 이상해진다는 거. 절대 엮이지 마. 걘 아주 못돼 처먹어서 지밖에 모르는 애니까. 너한테 잘해주는 것 같다고 속으면 안 돼. 알았어? 네, 어머님. 전 정말 형님이 그러시는지 몰랐어요. 어쩐지 저한테 회사 얘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 걔가 그렇다니까. 아휴, 안 됐다 너도 참. 예, 넌 앞으로 내가 책임지고 재산이랑도 다 줄 거니까 아무 걱정도 하지 마. 아, 너를 알아도 챙겨야지, 안 그래? 참 기가 막히더군요. 동서한테 회사 얘기를 하지 않았던 건 애초에 동서는 자기가 일하는 것보단 자식 교육에만 관심이 있어서 그랬던 건데 아버님도 당연히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동서에게 일해보라는 권유를 안 하신 거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시어머니는 없는 말을 지어내며 저희를 이간질시키고 계셨던 겁니다. 사실 그동안 시어머니가 저희 둘이 친한 걸 못마땅해 하시긴 하셨거든요. 없는 애들 둘이서 혹시나 꾀부리고 집안 재산 가져가진 않을까 경계도 하셨고요. 전 문을 열고 들어가서 삼자대면이라도 하고 싶었어요.
시어머니가 하는 말씀이 사실이 아닌 걸 밝히고 저에 대한 오해를 풀고 싶었어요. 그래서 동선의 벨을 누르려는 순간 한 가지 생각이 퍼뜩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더군요. 우리 회사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회사에서 안 좋은 소문이 도는 사람이 한 명 있었죠. 직장 사람들 험담을 주위 사람들한테 하고 다닌다거나 공금을 사적으로 몰래 몰래 사용하고 다닌다거나 하는 소문들이요. 그리고 그런 소문이 돈다는 게 그 사람의 귀에도 들어간 순간 그 사람은 그건 오해다. 자긴 그런 적 없다고 열심히 변명했어요. 애초에 자기가 자기 주변 사람들한테 직장 사람들 험담한다는 걸 직장 사람들 중 누군가 알 수도 없지 않느냐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건 맞는 말이잖아요. 저희가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건 저도 그 말을 듣고 아, 이거 누군가가 일부러 못된 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건가 싶었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히려 그 사람을 타박했어요. 이제 와서 무슨 변명이냐고 그런다고 믿어줄 것 같냐고요. 이미 그 사람은 다른 직장 동료들에게 그런 이미지가 단단히 박혀버린 거였어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든 그 사람의 말은 들어보려고 하질 않더라고요. 그 사람은 억울해했고 사람들은 가증스럽다며 이젠 대놓고 그 사람에게 못되게 굴더군요. 그리고 그 사람은 결국 견디다 못해 퇴사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니 그 사람의 말은 사실이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대로 그 사람의 직장 상사가 일부러 그 사람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린 거더군요. 직위를 이용해서 그 사람을 꼬셔보려다가 실패하자 그런 방법으로 복수를 한 거였어요. 그리고 새로 들어온 직원에게도 그 직장 상사는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이번엔 새로 들어온 직원이 음성 녹음 파일을 공개하면서 사실이 밝혀지게 됐죠. 그리고 결국 이전 직원의 누명까지 함께 벗을 수 있었어요. 재벌은 남 못 준다고 하죠. 저는 그 사건을 통해 저런 짓을 하는 사람은 절대 한 번에 그치지 않고 꼬리가 길어져 잡히고 만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섣부르게 잘못 나섰다간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도 깨달았고요. 전 이전 직원처럼 섣부르게 나서지 말고 동서가 좀 더 저를 믿을 수 있는 타이밍 혹은 어떤 증거 같은 것들을 마련할 때까지 잠자코 기다리기로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동서가 분명 시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도 제대로 보게 될 것이라고 믿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날 전 조용히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 이후로 두 사람은 한편이 돼서 절 소외시키려고 애를 쓰더군요. 둘이 놀러 간 사진을 핸드폰에 전시하듯 걸어놓고 보여주고 가족들 모일 때도 꺼다 놓은 보리자루로 만들어버리곤 했죠. 하지만 전 다짐했던 대로 반응하지 않고 조용히 있었어요. 반응해봐야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될 테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또 그런 제가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저를 괴롭히려는데 제가 괴로워하지 않으니 답답하셨던 거겠죠. 그래서인지 시어머니는 절 자극하기 위해 큰 수를 두시더군요. 제 분노도 자극하고 동서와의 이간질도 시도할 겸 해서요. 아, 첫째야. 자식 제대로 키워보겠다는 둘째 보면서 넌 깨닫는 게 없니? 하기야 네 딸도 너 닮아 별 수 있겠냐? 무식한 뿌리에서 뻗쳐나온 가지인데 아, 너 닮아 무식한 우리 손주 불쌍해서 선물 하나 줄 테니 바꿔라. 둘째한테 국제학교 보내라고 학비를 줬는데 너네한테도 뭐 하나 주긴 해야지. 얘따. 시어머니가 저에게 건네준 건 웬 필통이더군요. 그것도 어디서 굴러다닌 건지도 모를 해지고 낡아 빠진 필통.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간질도 모자라서 저한테 무식한 년이라고 욕을 하질 않나. 거기다 자기 손주이기까지 한 제 딸을 욕하고 있으니 정말 치가 떨리더라고요. 전 집에 오자마자 쓰레기통에 쳐놓고 그걸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때가 오기를 기다리자고 다짐했지만 속은 부글부글 끓어올랐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갚아줘야 할까 궁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퇴근하고 온 남편이 그 필통을 봤는지 저에게 따지기 시작하더군요. 이 필통 뭐야? 누구 거야 이거? 아니 쓰레기통에 있던 걸 왜 꺼냈어?
누구 거냐고 이거? 아유, 몰라. 그냥 쓰레기야. 쓰레기니까 버려. 쓰레기? 그냥 둘러대려고 하지 말고 솔직히 말해. 아, 무슨 소리야. 솔직히 말하라니. 그 필통 누구 건지가 그렇게 궁금해? 아니, 안 궁금해. 내가 궁금한 건, 솔직히 말해. 대체 돈이 갑자기 왜 필요한데? 무슨 사고라도 친 거야? 전 갑작스러운 남편의 말에 어리둥절했어요. 필통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웬 돈 얘기가 나오나 싶었죠. 그리고 전 돈이 필요하지도 않았고요. 아니, 뭔 소리야, 갑자기? 이거 안에 봐봐. 이래도 아니야? 남편은 그 필통을 저에게 건네주었고, 저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살펴보았어요. 필통 안에는 웬 명함들이 잔뜩 들어있더군요. 그런데 그 명함들은 전부 대출 상담사들의 명함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명함에는 아버님의 회사, 어떤 명함에는 동서의 이름이 적혀 있기도 하더군요. 전 일단 그건 어머님이 주신 필통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명함들도 아마 어머님이 갖고 계셨던 것 같다고 했죠. 그러자 남편은 어머님이 돈이 필요하실 리가 없는데 왜 이걸 갖고 계셨지 하며 어리둥절해 하더군요. 그 다음날 전 명함을 다시 살펴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대출 상담사 명함이야. 누군가가 그냥 홍보용으로 주어서 가졌을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아버님의 회사 이름이라는 거나 동서 이름이 쓰여있던 건 납득이 가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순간 혹시 어머님이 이 이름으로 대출을 받으신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어머님이 그렇게까지 해가며 돈이 필요하실 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혹시 했던 거죠. 전 명함에 있던 번호로 연락을 해서 시어머니의 얘기를 들은 척하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상했던 건 사실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시어머니 명의는 물론이거니와 시아버지의 회사 법인 명의, 동서 명의로도 다 대출을 받으셨더군요. 한 군데 한 군데 통화를 할 때마다 시어머니가 진 빚은 점차 불어갔어요. 어느덧 아버님 사업 일부를 정리해도 못 갚을 수준까지요. 저는 다음날 동서에게 조카 교육 문제로 정말 중요하게 할 얘기가 있다고 불러낸 뒤 명함 뭉치를 들고 회사에 있는 아버님 방을 찾아갔어요. 자칫 잘못하다간 아버님 회사, 동서가 살고 있는 아파트까지 다 날아가게 생겼으니까요. 저는 아버님, 오늘은 대리가 아닌 첫째 며느리로서 이곳에 왔습니다. 하며 제가 확인한 모든 것들을 아버님께 말씀드렸어요. 아버님은 물론 동서도 깜짝 놀랐죠. 아버님은 제 이야기를 듣자마자 격리를 불러 확인을 했고 동서는 그러고 보니 어머님이 무슨 아이 학원 알아보는데 필요하다면서 자기 명의 증명서를 달라고 했었다고 걱정을 하더군요. 격리는 아버님께 사모님이 시아버지와 상의를 한 뒤 사업 확장을 위해 대출을 받기로 했다면서 회사의 법인 명의 증명을 요구했다더군요. 사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말단 격리로서는 당연히 의심할 것 없이 그걸 내준 거고요. 아버님은 잠시 눈을 지그시 감고 뭔가 고민을 하는 듯 했어요. 그러다가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 저희에겐 아무 걱정하지 말고 일단 가 있으라고 하시더군요. 특히 동선의 아파트가 날아갈까 걱정하는 동서를 안심시켜주고 저희를 집으로 보내셨어요. 그 후 저는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 걸까 참 궁금했어요. 어머님이 대체 무슨 일을 저지르고 다니신 걸까? 그 돈을 대체 어디다 쓰고 계시는 걸까? 앞으로 이 집안은 어떻게 되는 걸까? 등등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기다리느라 목이 빠지는 줄 알았죠. 2주일이 지났을 무렵 모든 사실이 밝혀졌어요. 아버님은 애초에 어머님을 추궁하지도 않으셨더군요. 대신 사람을 시켜 어머님의 뒤를 밟게 한 듯 했어요. 아버님은 괜히 추궁을 했다가 어머니가 머리를 쓸까봐 돈의 행방을 확실하게 찾기 위해 그렇게 한 거였어요. 그 돈의 행방은 바로 참 충격이었어요. 시어머니의 도박 자금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종종 뜨개방에 놀러 간다고 하셨었는데 사실 시어머니가 가는 곳은 뜨개방이 아니라 도박장이었던 겁니다. 아버님은 그곳부터 신고를 해버리셨더군요.
아예 경찰서에서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도록 유도한 거였어요. 시아버님은 그 뒤 저와 동서를 데리고 경찰서에서 대기를 하셨죠. 시간이 얼마간 지나자 경찰분들이 한 무리를 데리고 들어오시더군요. 그리고 그 중에는 시어머니가 계셨어요. 그리고 경찰분들에게 집에는 알리지 말라고 사정사정을 하시다가 저희와 눈이 딱 마주쳤는데 그때의 시어머니의 표정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정말 귀신이라도 본 것 마냥 얼굴이 새파래지고 눈이 엄청 커지셔서는 무슨 그림인 줄 알았습니다. 너네가 왜 여기? 아니, 여보. 뜨개방에는 잘 다녀오셨어요? 아니, 여보, 그게. 참 대단도 하세요. 도박을 하는 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회사명이며 둘째 며느리 명의로 빚까지 져가며 도박을 했어. 당신 정말 이럴 줄 몰랐어. 여보, 그게 아니라 제 말 좀 들어봐요. 듣기 싫어. 여기서 무슨 변명을 한다고 달라질 게 있어? 그냥 한 가지만 말씀드리죠. 저희는 이제 앞으로 남남입니다. 아시겠죠? 이혼이라고요, 이혼. 거절하시면 피해보상금까지 받아낼 테니 조용히 합의 이혼하실 생각만 하세요. 그리고 저희 명의로 된 빚들 다 당신 앞으로 갈 겁니다. 이미 그쪽은 다 진행되고 있으니 곧 신용 불량자가 되실 거예요. 아니, 여보, 제가 정말 잠깐 이성을 잃어서 그런 거예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네? 제가 이렇게 싹싹 빌게요. 제가 정신이 잠깐 나갔다니까요. 다신 안 하고 이런 일 없게 할 테니까 제발. 듣기 싫다고 했죠. 한 번도 아니고 그렇게까지 한 사람이 어떻게 그걸 끊겠어요. 그리고 단순히 도박을 했다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알지 않나요? 그 정도 머리는 있으실 텐데. 어쨌든 더는 변명은 듣기 싫고 사과도 듣기 싫으니 전 이만 갑니다. 다음부터는 제 변호사와 얘기를 나누도록 하세요. 아시겠어요? 아버님은 처음엔 담담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점점 차오르는 분노는 어쩔 수 없더군요. 감정에 동요 없이 차분하게 말씀하시다 화를 내시니 어머님은 더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이혼과 지금 진행되는 상황까지 참 깔끔해요, 저희 아버님. 아버님은 그렇게 경찰서를 떠나셨고 저희도 이제 막 일어나려고 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시고 저희에게 한 소리 하더군요. 니년들이지? 니년들이 내 뒤를 밟아 뒤통수를 친 거잖아. 그렇지? 내가 진작 알아봤다. 무식한 너희들 둘이 처음에 친하게 지내길래 분명 내 인생에 걸림돌이 될 거라고 진작 알아봤다고. 그러셔서 저희 이간질을 하신 거였어요? 저 다 알아요. 동서한테 여태껏 무슨 얘기를 해오셨던 건지. 그런데 어쩌나? 이간질 하신 효과가 없으셨네요. 물론 저희가 이렇게 만든 건 아니고 사실 어머님이 저희 이간질 하려고 주신 그 필통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되신 건데. 뭐야? 그 필통 안에 어머님이 대출 상담 받으신 대출 상담사들 명함 다 들어있었는데 그건 까먹으셨나 봐요. 저희 보고 무식하다고 하시더니 어머님이 더 무식하시네요. 아니다. 어머님은 무식이 아니에요. 이젠 그냥 인생이 무가 되신 거죠. 축하드려요, 어머님. 그렇게 사실 바에는 차라리 옥에서 콩밥이라도 드시는 편이 낫겠는데요. 전 그렇게 말한 뒤 동서를 데리고 경찰서에서 나왔어요. 뒤에서 어머님이 뭐라 소리를 지르시는 것 같았지만 전 신경을 껐어요. 어차피 이젠 더 이상 저의 시어머니가 아니셨으니까요. 이 사건 이후 아버님은 저를 더 신뢰하게 되셨어요. 다른 사람 같았으면 그 명함을 대충 보고 넘어갈 수도 있었고 혹은 어머님께 이게 뭔지 물어봤을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자신이 직접 조사해서 밝혀내는 일 처리 방식이 본인과 비슷하시대요.
역시 고난을 겪어내면서 산 사람은 현명한 법이라고 자기가 사람을 잘 봤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어깨 쫙 펴고 살라고 하셨어요. 전 사실 그런 욕심은 없어요. 그저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신 아버님께 보온할 생각만 가득합니다. 그저 아버님 옆에 한 직원으로서 그리고 집에서는 며느리로서 보필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려고요. 폭풍이 지나가니 요즘 참 배가 자주 고파지네요. 이따가 국밥이나 한 그릇 먹어야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조금 풀리고는 있지만 여러분들도 밥 든든하게 드시면서 항상 건강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